지난 4월 23일 오후 1시 평택 삼성전자 앞 8차선 도로가 4만 명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28일 뒤인 5월 21일 삼성전자 10만 노조가 18일간의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불과 석 달 만에 4배나 폭등한 시점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인데 그 중심에서 삼성 공장이 18일간 멈춰선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이라면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며칠째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뉴스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고 커뮤니티에선 누구는 사라고, 누구는 팔라고 하니 더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5월 21일 파업이 시작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 둘째, 시총 1,452조 원 중 145조 원이 흔들릴 때 내 계좌와 국민연금을 지키는 법. 셋째, 남은 28일 동안 매일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4가지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5월 21일 아침을 맞는다면 그날 뉴스에 따라 감정적으로 매매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28일 뒤 이성적인 판단을 할지 감정에 휩쓸릴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평택 집회 현장이 어떻게 코스피 지수까지 흔들었는지 그날의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 보덕국제대로 8차선 도로는 새벽 6시부터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길 한편에서는 주주운동본부 소속 20여 명이 삼성은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그 반대편에서는 초기업 노조 등 공동투쟁본부가 4만 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이 약 12만 8천 명이니 직원 3명 중 1명이 이 집회에 참여한 셈입니다. 현장의 분위기와 주식시장의 반응은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50이 주 신고가인 22만 9,500원을 찍었다가 오후 1시 집회 직전에 21만 6천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시가 6,488에서 장중 저점 6,309까지 밀렸습니다. 약 180포인트가 순식간에 증발했다가 오후 들어 반등하며 종가는 6,475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나 다른 섹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총액 1,452조 원 규모의 종목이 1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5월 21일을 파업 날짜로 잡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파업의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정확히 18일간 이어지는 총파업입니다. 이 18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설비 재가동 비용까지 합쳐 최소 20조,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날 거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00조 원이니 하루에 1조 원씩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단 18일 만에 날아가는 겁니다. KB증권은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램은 3에서 4%, 낸드 플래시는 2에서 3%가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생산의 30% 이상을 평택과 화성에서 만드는데 이 중 한 곳만 멈춰도 그 여파가 곧장 글로벌 시장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 공장처럼 스위치를 껐다 켜듯이 간단하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HBM은 공정 하나에만 3개월이 걸려 라인이 멈추면 작업 중이던 웨이퍼는 대부분 버려야 합니다. 노조 위원장 역시 재가동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파업은 18일인데 실제 생산 공백은 50일에 가까울 수 있다는 계산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왜 28일이 30조 원 손실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4만 명이 불과 7개월 만에 모였는지 그 배경을 아셔야 이번 파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갈등의 핵심에는 정확히 3개의 숫자가 얽혀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액 45조 원, 사측에 제시한 5억 4천만 원, 그리고 작년 반도체 부문 성과급 평균인 7,400만 원입니다. 왜 이 세 숫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5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1조 원, RD 투자액이 37조 7천억 원이었죠. 시설 투자액인 47조 원과 맞먹는 RD 예산 전체를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직원 1인당 최대 5억 8천만 원, 작년 반도체 부문 평균 성과급 7,400만 원의 약 7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역대 최고 수준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임금 인상률 6%,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지급, 그리고 실거주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 대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5억 4천만 원,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약속까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금액만 보면 엄청난데 노조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일회성일 뿐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45조 원과 5억 4천만 원을 둘러싼 공방은 액수가 아니라 계산 공식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계산 근거가 되는 장부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 성과급, 즉 OPI라는 제도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 투자금, 그리고 자본 비용을 전부 빼고 남은 돈을 성과급으로 주는 구조죠.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핵심인 자본 비용을 회사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영업이익이 57조 원이 나와도 정작 내 성과급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2021년에 이미 제도를 바꿨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시하고 상한선까지 없앴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직원들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차이가 4만 명을 거리로 불러낸 진짜 이유입니다. 작년 가을 6천 명에 불과했던 노조원이 올 4월 중순엔 7만 5천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7달 만에 12배. 전체 직원 12만 8천 명의 과반을 훌쩍 넘었고 특히 DS 부문 조합원 비중은 80%에 육박합니다. 4월 15일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과반 노조 지위를 인정하면서 단체 협상권까지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의 불투명성,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거죠. 최근 넉 달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인력만 200명이 넘었고 성과를 낸 HBM 팀처럼 핵심 조직이 해체되거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너지를 위해 만든 CTC 조직이 1년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바닥난 겁니다. 사실 이 지점이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이 2024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궐기 대회에는 약 4,000명, 실제 파업에는 6,000명 정도가 참여했었죠. 지금의 10분의 1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규모 파업이 끝난 뒤 HBM 주도권은 SK하이닉스에게 사실상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당시 삼성의 HBM3 개발 지연과 엔비디아 인증 문제도 겹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3분기 HBM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7%, 삼성전자 22%, 그해 삼성 영업이익은 44조 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같은 해 SK하이닉스가 43조 원을 기록했으니 한 해에만 경쟁사와 영업이익이 20조 원이나 벌어진 겁니다. 이런 과거의 반복을 예고하는 신호가 바로 이번 주에 포착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삼성의 궐기대회 직전까지 탤런트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테크, R&D 등 26개 분야, 생산직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억대 성과급을 내걸고요. 물론 이 채용은 상시 진행되긴 합니다만 하필 그 타이밍이 궐기대회와 정확히 겹쳤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강성 노조 문화가 계속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안정성을 위해 삼성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2024년의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고객의 신뢰마저 경쟁사에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배우지 못하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확대됩니다. 그냥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지점이죠. 타이밍도 참 묘합니다. 이번 파업이 예고된 시점은 하필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입니다. DDR5 32GB 가격이 작년 10월 115달러에서 올해 초 490달러로 뛰었습니다. 석 달 만에 4배 넘게 오른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걸 램마겟돈이라 불렀죠. 1분기 범용 D램 평균 판매가는 80%, 서버 D램 계약가는 60% 이상 올랐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런 속도의 비용 상승은 처음이라고 했고, 레노버 최고 재무 책임자는 메모리 재고를 평소보다 50% 이상 쌓아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메모리가 AI의 병목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재고는 2018년 이래 최저치인 2주 수준으로 떨어졌고 SSD는 2026년까지 사실상 완판입니다. 대신증권은 2026년 D램 수요가 30% 늘 때 공급은 5% 증가에 그칠 거라고 전망합니다. 역사상 최대 격차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준공도 2027년 5월이라 단기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 생산량 30%를 담당하는 곳이 18일이나 멈춘다는 겁니다. 물론 고객사들이 쌓아둔 재고가 단기적인 충격을 막아주겠지만 그게 소진되면 3에서 4%의 공급 감소는 곧바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파업을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비유를 2개 들어볼게요. 먼저 OP 공식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게 직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월말에 사장이 이번 달 우리 장사 잘 됐어. 자, 자네 몫은 이거야. 하고는 액수만 딱 알려줍니다. 하지만 매출, 임차료, 투자금이 얼마였는지, 그래서 순이익은 얼마고, 내 몫의 기준은 뭔지 그 장부를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받은 돈이 제대로 된 건지 적은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직원 7만 5천 명이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7조 원이나 벌었는데 내 몫이 얼마일지 감도 안 잡히니까요. 두 번째 비유는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번엔 대형 뷔페에 비유해 볼게요. 전 세계 손님이 몰려드는데 메인 고기 재료는 딱 2주치만 남았습니다. 주방은 딱 3군데뿐인데 30%를 맡던 한 곳이 18일 동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남은 2주방은 음식값을 어떻게 매길까요? 재료값은 이미 석 달 만에 4배나 뛰었죠. 이런 상황에서 남은 2곳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노무라, 대신증권이 모두 같은 전망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미래를 예측해볼 시간입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5월 초 극적 타결로 파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 측이 한 발 물러서거나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안도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는 오히려 급등할 수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값입니다. 일부 사업부만 부분 파업을 하다가 중간에 협상이 재개되어 조기 종료되는 흐름이죠. 2024년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더 커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잠시 흔들려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습니다. 삼성이 주춤하면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18일간 전면 파업이 강행되는 경우입니다. 복구 기간까지 합치면 50일간 생산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KB증권의 예상대로 D램 공급이 3에서 4% 줄어 가격이 오르고 HBM 공정은 전량 폐기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2024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10배 규모로 재현되는 겁니다. 무게중심은 중립에, 긍정과 비관은 양쪽 꼬리에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뭘 봐야 할까요?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4월 23일 결의대회의 실제 참여 인원입니다. 노조 추산 3만 명인데 실제 4만 명이 모였다는 건 그 동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둘째,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그 시점입니다. 법원이 회사 측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파업 범위가 법적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5월 첫째 주 노사 협상 재개 여부입니다. 이때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긍정적 혹은 중립으로, 안 열리면 비관적 시나리오로 무게가 기웁니다. 넷째, 파업 시작일인 5월 21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이때 대규모 매도가 터지는지 아니면 차분한지에 따라 이후 주가 변동성이 결정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그 파장이 어디로 튈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선 세 회사가 이 상황에서 각각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직전 거래일 기준으로 22만 7천 원 선입니다. 애널리스트 37명 중 35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 평균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약 6%의 상승 여력이 남았습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4.5배로 과거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33조 4천억 원으로 예측하며 사상 첫 100조 원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HBM사 12단 제품은 지난 2월 이미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고 수율도 50%까지 올라왔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452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라 10%만 하락해도 145조 원이 사라집니다. 50주를 가진 투자자라면 약 113만 원, 100주면 227만 원의 평가액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규모입니다. 만약 평가 손실 중이라면 이 변동성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숫자를 뜯어보면 묘하게 엇갈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치에 과연 파업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가장 애매한 부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매수를 외치고 주가는 신고가 근처죠. 이건 슈퍼사이클이라는 호재가 파업 리스크보다 훨씬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5월 21일 실제로 파업이 시작되면 이 균형이 어디까지 무너질지가 변동성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구도의 정확히 반대편에 SK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43조, 2026년에는 노무라 기준 99조 원으로 100조 돌파 전망까지 나옵니다. HBM 매출만 2026년에 41조, 2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HBM3 시장에 71%를 점유했고 HBM사에서도 55에서 71% 점유율을 대신증권이 예측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2026년 전체 HBM 시장 점유율을 SK 하이닉스 50%,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22%로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 초까지 경력직 채용 공고를 계속 냈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기술자를 뽑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업계에서는 HBM 시장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구도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HBM 점유율 22%로 셋 중 막내지만 2026년까지 생산할 최고급 메모리가 벌써 완판됐습니다. 내년 공장과 설비에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6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발표했죠. 삼성의 작년 시설 투자 47조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93%, 사실상 과점이죠. 그래서 한 곳이 주춤하면 나머지 두 곳이 이득을 보는 구조적인 판이 짜여 있습니다. 다만 파업 쇼크로 완제품 회사들의 주문 자체가 줄면 단기적으로는 세 회사 모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장은 단순히 주주 420만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엄청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한 번이라도 내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간접 주주인 셈입니다. 주가가 10%만 빠져도 우리 연금 자산이 수조 원이나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평택 공장이 멈추면 메모리 공급이 줄고 칩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되죠. 블룸버그가 램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파업은 공장 안에서 벌어지지만 결국 우리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5월 21일 D-Day 28일 전 2024년에 10배 커져 돌아온 파업, 그리고 오후 1시에 먼저 움직인 코스피, 이 세 가지를 연결해보면 이번 사안이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투명한 원칙 하나가 무너지자 조합원은 12배로 늘었고 그 결과는 10배 규모의 파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을 때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될 뿐이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규모만 커져서 다시 나타납니다. 저는 구조를 보여드렸을 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확인하고 싶은 지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5월 21일 D-Day까지 주요 포인트를 계속 추적해서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 오겠습니다. 함께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만들어 가시죠.